지금 그 말, 우리가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큰 놈은 그 말을 던지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은 채로 마당에서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덜컥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의 눈이 찢어질 듯 흔들렸고 뒤이어 둘째와 막내도 형, 진정해. 라며 뒤따라 들어갔지만 그들의 눈빛에도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어디 숨겨놨어? 장롱이야? 아버지, 여기 금은방 영수증 있잖아요. 오빠, 그래도 이건 좀 아버지 허리도 안 좋은데. 막내딸은 말리는 척 입으로만 했고 손은 이미 안방 서랍을 열고 있었고 둘째는 방 한 구석 책장을 통째로 넘어뜨렸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산골 시골 굽이진 논두렁 따라 읍내서도 한참 더 들어간 끝자락에 78을 바라보는 노인 하나가 굽은 허리로 쪽박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만. 그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 군대도 논에서 빠져나오듯 어렵게 다녀왔고 제대하자마자 부모 모시며 농사꾼이 되었고 그러는 사이 결혼도 했고 아이 셋을 낳아 키웠으며 그 아이들이 서울 가겠다고 할 때도 붙잡지 않고 땅 팔고 빚 얻어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가 평생 붙들고 살아온 논 한마지기, 그 땅은 단순히 물려받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로 그리고 자신에게로 이어져 내려온 논이었고 기계 한 번 없이 손으로 물고 틀고 손등에 가시 박아가며 일구었던 집안의 순결이 묻은 땅이었습니다. 우물옆 고랑은 형님 제사 때 쌀 얻기 위해 고추 심었던 자리였고 감자밭 아래자리는 아내가 쓰러지기 전날까지 쪼그리고 앉아 김 매던 그 자리고 논뚝 가장자리에 자리한 느티나무 아래는 첫 손주가 뛰놀던 그늘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남은 건 쪼그라든 허리하고 계절 따라 쪼개진 손마디하고 동네 약국에서도 외상 끊긴 기침약 처방 하나였습니다. 며칠 전엔 폐비닐도 걷지 못한 밭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새벽 안개가 거칠 즈음에야 동네 개 짖는 소리에 놀란 옆집 만복이 달려와 업고 읍내 병원까지 데려갔고 의사는 말없이 팔짱을 낀 채 심각한 표정만 지었고 링거 꽂은 손목은 하얗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상에 누운 지 사흘째 되는 날 상만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몸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헛웃음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이 꼴 나라고 자식 대학 보냈나. 참 잘했다 나. 입으로 내뱉은 말은 쓸쓸했고 그 말 끝에선 슬픔도 미움도 원망도 모두 피워내지 못한 채 입가에 머물렀고 허공만 덜컥덜컥 울리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병문안을 온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큰 놈은 분당서 아파트 사고 바빠서 못 오고 둘째는 부산서 사업하느라 못 오고 막내는 애 키우느라 병원비는커녕 전화도 바빴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이제 우리 살기도 빠듯해요. 그 말 그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누가 부탁했습니까? 누가 도와달랬습니까? 그저 몸이 아프다 하니까 숨소리가 가빠진다니까 병원비 좀 보태달라고 말도 못했는데 먼저 끊고 나온 말이 그거였습니다. 우린 우리 살기도 벅차요. 연락 좀 자제해 주세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셋이지만 내 편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서운하다는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고
무너졌다는 표현으론 담기지 않는 감정이었습니다. 그저 침대 끝자락에 걸터 앉아 창밖 논두렁을 보며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아내 얼굴을 떠올렸고, 봐, 당신 말이 맞았어. 우리가 너무 헌신한 거야. 미련하게. 아무도 듣지 못할 말을 입속으로 우물거리다가 그는 이불 끝자락을 꼭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비로 썼던 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 달 독촉장엔 숫자가 달랐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갚아도 된다던 그놈의 금융사는 어느샌가 목줄을 잡듯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를 높였고, 이 노인 죽을 셈이야? 이 돈 못 갚으면 땅이든 뭐든 압류 들어가. 알았어? 귀가 먹먹했습니다. 분명 자식놈 사업에 보태주고 대신 서명만 했을 뿐인데 정작 벌은 노인이 받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부엌 서랍에서 오래된 장부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몇 장 넘기니 숫자들이 휘갈겨져 있었고, 언제 줬는지 가물한 큰 놈의 전세금, 둘째의 창업자금, 막내딸 결혼 비용까지 그 모든 걸 정리하려 들자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 위에 남은 건 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에서 제일 오래된 다방 옆 평상에 앉아 담배 한 대 꺼내 불을 붙이려던 찰나 오랜 친구 만복이 나타났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로 앉아선 그의 손을 슬쩍 보고 말했습니다. 왜 또 뭘 달라고 하든? 자식들이?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조용히 꺼낸 말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논 팔란다. 그 말에 만복은 손에 쥐고 있던 사기 찻잔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멍하게 쳐다봤고 얼굴엔 처음 보는 표정이 번졌습니다. 네가 그걸 왜 팔아? 거기 네 평생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입꼬리를 올릴 힘도 없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산다고. 병원비에 이자에 밥값까지 남시선 받으며 구걸하듯 살고 싶진 않다. 말끝을 따라가던 만복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조용히 담배를 꺼내 물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욕을 하든 말리든 그 어떤 말보다 그저 조용히 시선을 피하는 그 눈빛이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운 이조차도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논을 팔기 위해 중개소에 전화했습니다. 며칠 지나고 땅을 보러 오겠다는 이가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다 쓰러져가는 쪽마루 끝에 앉아 땅 문서 하나 꺼내 오래 바라봤습니다. 밤이 되자 바람이 불었고 삐걱거리는 창틀 사이로 흙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였습니다. 임자 나 참 잘 살았지? 자식들 잘 키우고 인혼 지키고 아버지 구실 다 했지, 그치? 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중개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논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있다 했고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머뭇거리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소. 그날 나오라 하시오. 논은 그에게 삶이었지만 이제는 짐이었습니다. 어깨에 메고 다니는 가마니처럼 무겁고 아무도 그 짐을 나눠지려 하지 않았기에 그는 기꺼이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아무리 시세보다 싸게 내놓는 셈이라도 어차피 땅이 돈이 되지 않는 인생이라 여겼기에 미련도 없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약속한 날 아침 그는 서둘러 논두렁을 정리하고
풀섭에 걸린 비닐을 걷어내고 구불구불한 길목에 돌덩이를 옮겨 놓았습니다. 누가 와서 본다 하니 마지막 손님 맞이하듯 몸은 먼저 반응했습니다. 내가 남한테 패 끼치고 살진 말아야지, 그게 다야. 그리고 오후가 되자 구불구불한 시멘트길 끝에서 은색 SUV 한 대가 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났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뜻밖에도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친구 만복의 아내 춘자였습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고 춘자는 머쓱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 도시에 사는 조카가 농사지을 땅 찾는다고 해서 가격이 괜찮으면 내가 사주려고요. 그냥 우리가 아는 사이니까 덜 부담스럽잖아요. 그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동네 사람 하나라도 찾아와 밥 한 끼 건네준 적 없던 세월이었기에 이 관심조차 생경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시세가 1,000만 원 넘는 건 아는데 우린 500밖에 없어요. 도시 애가 형편이 좀 안 좋거든요. 좀 깎아주시죠. 순간 마음 한가운데서 무언가 툭 꺾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땅을 바라봤고 멀리 풀섬 너머로 고개 내민 맷비둘기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논 한가운데 서 있던 참나무 그림자가 살짝 흔들렸고 그 순간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500이면 되겠소. 가져가시오. 춘자가 순간 눈을 껌뻑이며 어깨를 움찔했지만 그 말의 무게를 다 이해하진 못한 듯 정말요? 하고 되물었고 그는 더 묻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상했지만 싸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 땅도 이 관계도 오래 지니고 있을 게 아니라면 깎이고 무시당하는 건 낯설지 않았습니다. 춘자는 땅값을 깎은 게 기분이 좋았던지 입을 가린 채 연신 참 보기 좋은 땅이에요 하며 따라왔습니다. 그 꼴이 꼴배기 싫었지만 그래도 이 땅을 사준다 하기에 마음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걸음도 걷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비닐 쪽에서 스르르 미끄러지듯 기어나오는 뱀 한 마리가 시야에 들어왔고 그 순간 춘자가 어머 세상에 하고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놀란 상만이 급히 몸을 돌리자 이미 춘자는 들고 있던 우산을 놓쳐버린 채 뒤로 주저앉았고 그 자리에 서너 마리 뱀이 서로 엉킨 채 비닐 밑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상만은 얼어붙은 다리로 춘자를 일으켜 세웠고 두 사람은 제대로 걷지도 못한 채 논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춘자는 차에 오르자마자 죄송해요. 너무 놀라서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만 남기고 떠났고 상만은 그 자리에 남아 논을 한참 바라보다 뱀이 기어갔던 자리에 시선이 박힌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전화를 건 쪽은 춘자였습니다. 목소리는 어제와는 달리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저기, 근데 우리 남편이 그 땅은 그냥 접자고 하네요. 뱀 나오는 땅은 꺼림칙하대요. 미신이긴 해도 기분이 영 안 좋다나요. 싸고 비싸고를 떠나 그냥 안 사는 게 낫겠다고 해서요. 죄송해요. 계약은 없던 걸로 할게요. 그는 전화기 너머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구멍 어딘가가 멎은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끊겼고 그의 손에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노는 팔리지 않았습니다. 참말로 내 인생이 서글프다. 참. 그날 새벽 마을 방송에서는 비상 상황을 알리는 확성기 소리가 간간히 흘러나왔습니다. 현재 도랑 수위가 기준을 넘겼습니다. 논뚝 무너질 수 있으니 주민들께서는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을 전체는 숨을 죽인 듯 조용했지만 어딘가 긴장이 깔려 있었고 밤새 퍼붓듯 쏟아진 비는 논뚝을 허물며 야트막한 밭둑까지 들이쳐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앉아 있다가 조용히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와 쏟아지는 비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이놈의 하늘은 왜 이 시기에 그것도 이렇게까지 퍼붓는 건지. 눈앞의 풍경은 익숙하되 낯설었고 귀에 들리는 빗소리는 가늘고 길게 심장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가 많이 왔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소에서 철판을 내려찍듯 떨어지는 비가 밤새 계속된 건 평생 농사짓던 기억을 다 꺼내도 손에 꼽을 일이었습니다. 며칠 전 뱀을 봤던 그 자리는 이미 빗물로 꺼져 있었고 녹물은 흐르지도 못한 채 고여썩은 웅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웅덩이 가장자리 한쪽이 눈에 띄게 움푹 꺼져 있었고 흙더미가 흐트러진 모양새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다가가 무릎을 꿇고 손으로 조심스레 그 자리를 헤집었습니다. 처음엔 단단한 돌덩이 같은 게 손에 걸렸고 흙을 더 파내자 그 아래 무언가 단정하게 각진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였습니다. 금속 걸쇠가 채워진 뚜껑이 반쯤 삭은 나무 상자. 놀란 그는 손바닥으로 흙을 밀어내고 비에 젖은 상자 뚜껑을 잡아당겼습니다. 처음엔 들리지 않던 소리가 뚜껑을 열자마자 터져나왔습니다. 철컥. 습기에 부식된 걸쇠가 부러지는 소리였습니다. 뚜껑을 젖히는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건 무른 흙 속에 절반쯤 잠겨있던 반들거리는 금괴들.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아도 눈으로 세는 것만 10개가 넘었고 일정한 크기로 정리되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덩이도 귀금속도 아닌 금괴였습니다. 그는 상자 안을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뭔가를 느끼는 것조차 한참 걸렸습니다. 눈물도 안 났고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저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고 어딘가에서 도망쳐야 한다는 감각만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괴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무게, 금속의 밀도, 냄새, 온도, 표면의 각인. 누가 보더라도 진짜였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그는 상자를 덮은 채 벌떡 일어섰습니다. 주저앉으면 끊일 것 같았고 이 자리에 오래 있으면 누군가 달려들 것 같은 불안감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비는 계속 퍼붓고 있었고 금괴를 넣은 자루를 품에 안은 그는 그 빗속을 뚫고 마을 어귀까지 한참을 걸었습니다. 눈은 비에 젖어 제대로 떠지지 않았고 입술은 떨렸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상자가 자신의 인생 전부를 바꾸게 될 것임을 어렴풋이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첫 차를 타고 도시로 향했습니다. 서울역 근처 예전에 지나가며 봤던 금은방 간판이 생각났고 그곳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이 평생을 밟고 있던 논 한마지기가 자신을 조롱하던 그 자식들보다 100배, 1000배 값어치 있는 것임을 누군가는 반드시 알게 될 테니까요. 서울역 근처 붉은 벽돌로 지어진 낡은 금은방 앞에 선 그는 도시에 오랜만에 들어온 촌사람처럼 주춤거렸습니다. 그곳은 예전 막내딸 결혼 준비할 때 웨딩홀 계약하고 나오다가 무심코 지나쳤던 길목이었습니다. 그때는 손에 쥔 게 없어서 문 밖 구경조차 못하고 지나쳤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낡은 손가방 안에는 흙을 덜어낸 뒤 마대 자락에 둘둘 말아 감춘 금괴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 전체를 가져올 수는 없어 일부만 챙겼고 그마저도 무겁고 손이 떨릴 정도의 중량감이 있었습니다. 금은방 안으로 들어서자 중년 남자가 턱에 손을 개고 앉아 있었고 그는 말없이 가방을 열어 금괴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순간 사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고 손놀림이 급해졌으며 바로 뒤편 금속 감정 도구를 꺼내더니 표면을 긁고 무게를 재고 각인을 확인하더니 낮게 중얼였습니다. 이건 보통 금이 아닌데요. 그가 침을 꿀꺽 삼키자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사용되던 형태입니다. 정부나 군 관련 보관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감정기관에 의뢰하셔야 합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금괴를 다시 감쌌습니다. 이제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감추어진 과거이자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은닉물일 수도 있었습니다.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우선 그는 이걸 통해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확신 하나만을 가슴 깊숙이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가게 앞에서 마주친 친구 만복이 슬그머니 말을 꺼냈습니다. 상만아, 그 땅 아직 안 넘겼지? 우리 마누라가 말인데 그때는 괜히 겁먹고 그랬던 것 같다고 하더라. 그치만 요즘 들어 생각이 자꾸 난다네. 뭐랄까, 왠지 거기 뭔가 더 나올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말이야. 상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친구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려버렸습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놈도 이제 금이 더 묻혀 있을까 싶어 다시 기웃대는구나. 이젠 어이없음도 감정이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그의 자식들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연락은 큰아들로부터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병원은 잘 다니시죠? 목소리는 어색하게 부드러웠고 문장은 유난히 돌려 말하는 투였습니다. 제가 그땐 정신이 없어서요. 아버지 힘드셨을 텐데 제가 너무 못했죠.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둘째였습니다. 아버지, 그때 사업 정리하느라 못 챙긴 거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어요. 혹시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도움을 준 적도 없고 미안하단 말조차 하지 않았던 자식이 이제 와서 도와주겠다며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손주 얼굴을 화면에 비추며 할아버지 사랑해요. 라며 손을 흔들고 있었고 뒤에서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아버님 건강하시죠?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시면 방 정리해 놨거든요. 그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불과 보름 전 병원비 몇십만 원 이야기 꺼냈다고 우리도 애 키우기 벅차다며 연락 끊으라던 목소리들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는 그 차이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만덩이에 바뀔 놈들이었으면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 마당 평상에 앉아 고요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피부치는 거짓말을 너무도 잘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마대자루를 풀었습니다. 그 안엔 나머지 금괴들과 그가 직접 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아직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그의 진짜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평소 같으면 재촉이 소리 하나만 들리던 마당에 검은 세단 2대와 실버 SUV 1대가 차례로 들어섰습니다. 먼지가 일었고 엔진 소리가 끊기자마자 차문이 벌컥벌컥 열렸고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자식 셋이 부부 동반으로 현관에 줄줄이 올라섰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건 큰 놈이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상만이 별을 내다 판 돈으로 전세자금 보태주고 나선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놈이었습니다. 그놈은 들어서자마자 아버지, 건강은 좀 어떠세요? 하며 손을 붙잡았고 그 옆에 며느리는 요즘은 촌 공기 마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며 마당을 둘러보며 웃었습니다. 웃음엔 기름기가 넘쳤고 말끝마다 허전한 공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둘째는 사업 망하고 연락 두절되었다가 이번엔 금 소문 듣고 제일 먼저 전화해 왔던 놈이었고 어깨를 치며 우리 아버지 진짜 대단하셔요. 이 시국에 이런 일이 웬 말입니까? 하며 웃었습니다. 세 번째, 막내는 아이를 안고 와서 현관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앉았고 아버지, 저희 이제 애도 컸어요. 곧 손자도 학교 가요. 같이 사세요. 저희 집 방 하나 비워둘게요. 그는 말없이 그들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잔잔했고 말 한마디 없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기부했다. 그 말에 세 자식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떠들썩하던 분위기는 공기가 바뀐 듯 싸해졌고 큰 놈은 얘 무슨 뭐라고요? 하며 멈칫했고 둘째는 웃는 얼굴로 에이 농담이시죠. 기부라니요. 그걸 왜요? 하며 되물었습니다. 그는 똑같이 말했습니다. 정부에 신고하고 문화재청에 이관했어. 나라 거지. 내 거 아니더라고. 그 순간 셋은 한 박자 늦게 말문을 닫았고 막내는 허탈한 듯 한숨을 내쉬며 그럼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라고 물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답은 거짓이었습니다. 상자에 담긴 금괴 중 일부는 서울 소재 감정기관을 통해 정식 감정을 마쳤고 문헌 기록과 각인, 소재지를 종합한 결과 개인 소유로 볼 수 있다는 회신을 받은 뒤 그는 별도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그중 일부를 정식으로 예금 처리했습니다. 남은 금괴들은 조용히 집 뒤편 김장독이 묻혀있던 자투리 땅 한쪽에 어두운 밤을 틈타 삽으로 깊게 구덩이를 파고 직접 묻었습니다. 흙을 덮은 뒤엔 오래된 장독 하나를 일부러 깨뜨린 채 엎어놓아 누가 보더라도 그저 버려진 장독처럼 보이게 위장을 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심지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이웃조차도 그곳 아래에 금괴가 묻혀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은행 서류철 안에 고이 접힌 입금증 한 장만이 이 모든 것이 허상이 아니라는 단 하나의 증거로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을 내뱉는 순간 속이 뻥 뚫린 듯 시원했고 가슴 안에서 무언가 조용히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앉아 있는 자식들의 표정이 그가 병원 침대에서 외면당하던 날보다 훨씬 더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마당 평상에 앉혀놓고 고구마를 쪄내와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식어가는 고구마를 입에 문 자식들의 눈빛은 이미 반쯤 풀려 있었고 기부했다는 말 한 줄이 그들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힘마저 빼버린 듯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그동안 말 못했지만 난 니들한테 섭섭하지 않다. 기대를 안 했으니까. 그 말에 큰 놈이 움찔했고 둘째는 고개를 떨궜고 막내는 아무 말 없이 고구마 껍질만 벗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고구마 껍질을 벗겨 접시에 내려놓는 순간 마당 평상에 앉아있던 큰 놈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주먹은 옆구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으며 그 눈빛엔 더 이상 자식이 아니라 무언가를 뺏기지 않으려는 사냥꾼의 본능 같은 게 맺혀 있었습니다. 기부했다고요? 그 많은 금을? 말은 존댓말이었지만 목소리에는 분노와 조롱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고개만 살짝 돌렸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그 말 우리가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큰 놈은 그 말을 던지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은 채로 마당에서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덜컥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의 눈이 찢어질 듯 흔들렸고 뒤이어 둘째와 막내도 형, 진정해. 라며 뒤따라 들어갔지만 그들의 눈빛에도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어디 숨겨놨어? 장롱이야? 아버지, 여기 금은방 영수증 있잖아요. 오빠, 그래도 이건 좀 아버지 허리도 안 좋은데. 막내딸은 말리는 척 입으로만 했고 손은 이미 안방 서랍을 열고 있었고 둘째는 방 한구석 책장을 통째로 넘어뜨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가족이야.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시야는 점점 뿌옇게 변해갔습니다. 몇십 년을 갈고 닦은 나무장 속 사진첩은 바닥에 떨어져 찢어졌고 아내가 생전에 아끼던 백자 도자기는 큰 놈의 발에 치여 두 쪽으로 깨졌습니다. 다락문까지 벌컥 열어젖힌 둘째는 뭔가를 찾듯 두 손으로 이불을 마구 뒤졌고 막내는 울먹이는 척하면서도 창틀 뒤를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나가라. 말은 낮고 단호했으며 떨림 없이 고였습니다. 자식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그냥 확인 좀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 말에 그는 걸어갔습니다. 흙 묻은 발자국이 마룻바닥을 어지럽히고 있는 그 방으로 형체를 잃어가는 사진첩이 구겨진 거실을 지나 기억 속 아내가 마지막으로 누워있던 자리 앞에 선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이 집에 너희가 들어올 일은 앞으로 없을 거다. 금이든 뭐든 너희 몫은 없다. 내가 줄 건 끝났고 이제는 갚을 일만 남았다. 그 말에 막내가 울먹이며 아버지, 너무하시네 했지만 그는 이미 등을 돌려 마당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몸은 흐느적거렸고 허리는 굽어 있었지만 그 발걸음엔 단 한 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집이 조용했습니다. 온종일 뒤집어졌던 방도, 꺼내졌다 던져졌던 옷가지들도 하룻밤 사이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부엌은 다시 말끔해졌고 마루 끝에는 덜 마른 고무장갑이 걸려 있었으며 현관 앞엔 자식들이 남기고 간 흙먼지 자국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조차 걸레로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물에 적신 헝겊으로 한 번, 다시 짜내어 2번. 닦으면서 그는 이상하게도 울컥함이 아니라 그저 시원하다는 감정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금괴는 여전히 장롱 깊숙이 묻혀 있었고 은행에 맡겨둔 예금 통장은 아직 단 한 장의 인출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누구에게 자랑할 일도 증여할 일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은 그날 이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둘째가 슬쩍 안부 문자를 보내왔고 막내는 손주 사진을 핑계 삼아 영상 통화를 걸어오기도 했지만 그의 반응이 시큰둥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졌습니다. 큰 놈은 그날 이후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압니다. 집 근처 편의점 앞 골목에서 누군가 차를 세우고 몰래 지켜보는 느낌이 몇 번이고 감돌았고 한밤중 울타리 쪽 풀숲에서 카메라 셔터음 같은 게 스치고 지나간 것도 그저 바람 탓이라 넘길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되묻지 않았고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더는 보여줄 것도 숨길 것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그는 작은 중고 트럭 한 대를 장만했습니다. 폐비닐을 실을 수 있을 만큼의 짐칸이 있는 차, 친구 만복에게 전해주기 좋은 수확물을 담을 수 있는 차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논으로 나갔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논 한마지기. 자식에게도 팔지 못하고 남에게도 넘기지 못한 그 논은 아직도 지난 비로 물이 차 있었고 가랑잎들이 논둑을 따라 한 줄씩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땅을 한참 쳐다보다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갑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은 그 촉감은 어느 날처럼 숨막히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묵직한 위로처럼 손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아니 어쩌면 몇 생을 건너온 듯한 시간 전, 그 논 한가운데 비닐 덮인 자리에서 마주쳤던 뱀의 눈빛. 그는 처음엔 그걸 저주처럼 받아들였습니다. 팔고 싶었던 땅을 막아섰던 불길한 짐승, 평생을 괴롭혀온 가난과 한숨의 화신처럼 여겼던 그 뱀이 결국엔 그를 살려낸 셈이 되었습니다. 그놈이 아니었으면 난 이 논을 팔아넘기고 자식들 얼굴도 못 보고 그저 병원비에 목매어 죽는 날만 기다렸겠지.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이며 땅에 손을 짚고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절이 아니었습니다. 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땅 위에 누군가가 있었고 그 누군가가 자신을 한 번쯤 멈춰 세운 것임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아이들이 논두렁을 따라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그는 작게 웃으며 고구마를 쪄서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누군가 영감님 부자 됐다며요? 하고 물으면 그는 손을 저으며 에이 뉴스도 안 보는구먼. 기부했지. 나라로 갔다니까. 하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장롱 안에 고이 숨겨둔 작은 상자를 한 번쯤 꺼내어 손에 올려보곤 했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도 반짝였고 그 속에는 그의 굽은 허리로 지켜온 인생의 대가가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증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을 위해 살아갈 나날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채널에 많은 힘과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